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권현환입니다. 전 특별히 결론은 없고요. 연구 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하고 국외에서 하고 있는 홍수 관리 사례들, 특별히 뭐 조사뿐만 아니라 홍수 관리 전반 측면에서 다루어졌던 부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수자원 조사 기술원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브로드하게 봤을 때 좀 우리가 홍수 측면에서 관측이나 뭐 이런 관리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들을 좀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정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림은 여러 번 보셨겠지만 저희가 보통 그 90년대 때 홍수 굉장히 많이 저희 뭐 연배가 다 다르시지만 90년대, 91년도, 뭐 97년, 99년 막 요 시기 때 홍수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가뭄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홍수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가 주로 국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국가하천보다는 또 그 내수 침수 쪽에 많이 발생했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로 그 남부지방의 대규모 피해를 보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들이 많이 언급되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홍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 때 저희가 내수 침수가 발생한 지역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외수 쪽만 이제 주로 여기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구례나 남부지방의 섬진강 유역, 뭐 용담댐 그쪽 유역에서만 얘기하는, 그 당시 때도 일부 지역에서는 내수 침수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홍수 사상 전에. 그래서 2020년 때 발생했던 홍수 사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홍수 우리 관리 측면에서. 이제 기후변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기온 1도 올라갈 때마다 7% 정도의 그 익스트림 값이 올라간다는 게 이론적으로 원래 제시가 되고 있거든.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1도, 2도 정도 증가할 때 따져보면 한 15%, 20% 정도의 이제 강우 증가가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 강우 증가가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에 이렇게 한정된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말했을 때 저희가 뭐 백년빈도 강우량이 100mm라고 하면 온도 22도가 증가하게 되면 대략 뭐 한 120mm 정도로 증가할 이제 개연성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CC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최근에 기상청에서 이제 그 평년을 바꿨습니다. 10년 기준으로 바꾸면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뭐 작년까지라고 보시면 2020년까지 보면 이전 평년이라는 게 1982-2010인데 최근에 신평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1991-2020이라는 걸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특별히 말을 안 하더라도 이 신기후 평년값 기준으로 모든 그 기후값들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평균값보다는 0.3도씩, 그러니까 여기 1981-2019 이전 평년보다는 0.3도씩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요. 10년 평균을 보게 되면 과거부터 보게 되면 대략 1도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1981년도부터 2010년 사이의 기후에 비해서는 최근에 1도 정도, 그러니까 그냥 노미널하게 보더라도 7% 정도의 극치강우량의 증가가 어딘가는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온도와 다르게 강수량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차도 크고 시공간적으로 변동수도 크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이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트렌드는 분명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이라고 해서 다 아시다시피 SSP 시나리오 가지고 새로 이제 시나리오 가지고 만들어내는 정보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암울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현재 대비 뭐 미래에는 20% 증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우 극한시스라고 해서 뭐 5일 최대 강수량이라고 하는 그 14에서 14, 한 50mm 정도 증가. 이건 평균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국지적인 거 봤을 때는 증가 폭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홍수관리 사례 간단히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에는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국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에서 대부분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비율로 따져보면 거의 99% 정도가 지방하천 쪽에서 피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과 그에 대한 수문조사 등등에 대한 사항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설계홍수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그 수해방재단에서 내보냈던 정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특정 지역에 따라서 증가함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남부지방,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시나리오별로 좀 차이가 좀 있어서 지금 뭐 이거 가지고 특정 지역이 뭐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 이 정보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각각 위역별로 좀 더 레인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진짜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봤거든요. 일단 제가 수요자 요구에 맞는 자료 생산이나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익히 알고 있는 유량, 유사량의 뭐 측정, 지정, 확대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좀 생각해볼 만한 이제 기수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저는 기수역 전공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하구도 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도 많고 어떻든 수자원 조사 기술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작년 2020년 홍수 이후로 유량 자료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홍수의 모형을 캘리브레이션 할 만큼의 유량 자료의 정도와 시공간적인 커버리지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거는 지금이라도 좀 더 저희가 빨리 뭔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환경부에서 지금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년 정도의 자료가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하천 기본계획에서 홍수 빈도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문제는 많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수문학 시간에 배울 때 가장 통계적으로 어떤 홍수량을 평가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홍수 빈도 해석이라고 배웠고요. 그거 자체도 근데 자료의 디펜딩은 크진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고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실 분이라고 생각이 하고 또 하나는 자연유량의 산정에 대한 부분들 이건 뭐 익히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누군가는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 또는 요즘에 하천 쓰레기 부유물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R&D도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심지어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의 아울렛이 결과적으로는 다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측정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게 숨은 조사의 범위에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해외는 USGS가 아마 수자원조사기술원의 가장 이렇게 타겟팅이 되는 기관일 것 같은데 여기는 저기 수자원기술원보다 훨씬 조직도 크고 연구 그 스콥도 크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뭐 지표수, 지하수, 용수 사용 수질 등 뭐 실시간 모니터링에서 한 150만 개 정도 사이트의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자료의 다양화나 어떤 그런 가치 창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정보들의 생산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US 아미컵스 엔지니어나 뭐 EPA에서도 독립적으로 자기들의 정보 체계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EPA 같은 경우는 여기 하천 구간 단위의 공간 주도 체계를 구축해서 관심 하천을 선택하면 다양한 총합적 검사인데 그 환경과학원에 저희 여기도 비슷하게 KRF라고 하는 코드 기준으로 하천을 다 코드화했거든요. 중요 지점들별로. 그래도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료를 통합적인 부분으로 고려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저희 지금 하천에서의 홍수량 산정하는 게 강우법이잖아요. 강우 유출 방법. 그래서 강우 빈도 해석해서 그 유출 모형에 넣어서 그게 뽑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에 댐 같은 경우는 빈도라는 개념보다는 리스크 개념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인구가 많이 살면 이제 뭐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사람이 얼마만큼 죽냐는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1명,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0의 마이너스 4승,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규모의 홍수량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 그만큼의 이제 결국 저희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도 특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0년간의 관리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기후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의 사례고요. 왼쪽에 여기 보시면 일본도 저희 나라 비슷해서 하천을 설계하는 과정들은 거의 비슷한데 오른쪽에 지금 바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취지는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치수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서 효율적인 정량을 시한 그러니까 우리 홍수적인 뿐만 아니라 치수적인 측면들도 2차원 수리 해석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여기 보면 우리 BIM하고 비슷하게 CIM이라는 말을 가지고 계획 조사부터 그런 단면들 다 정보화해서 넣는 것들도 현재 진행형으로 굉장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름은 이 사람은 다차원 하천의 CIM 모델이라고 정해서 토목연구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코인 침 센서 같은 경우도
약간 동전 모양의 센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침수가 발생하면 바로 그 전파를 해주게끔 하는 부분하고, 오른쪽 하천 정보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드론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관측하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2020년 전에 2019년에 홍수를 맞이했는데요. 동일한 규모와 굉장히 큰 규모의 그 대규모 댐에서 발생하는 유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홍수가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 동일하게 이제는 모든 홍수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일단 빨리 그 복구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빠르게 자원을 투입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 빨리 디텍션해서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대피시키고 일단 피해가 나게 되면 빠르게 복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을 구축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센싱과 관련되는 부분들이고요. 정보 제공하고, 여기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일단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빨리 피해를 복구하자는 취지로 대책들이 지역별로 다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의 원류 제방에 대한 연구, 여기서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이제 피해가 나고 나서 가서 이제 제방들을 검토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제방의 경사하고 제방의 파괴는 그렇게 관계가 없다. 두 번째, 포장을 위해 이제 상당히 우리가 말하는 그 뚝마루 폭이죠. 뚝마루의 그 뚝마루를 포장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파괴에 대한 그 경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부분들. 그 두 가지가 키 핵심 상황이었고요. 뭐 뚝마루 폭이 당연히 넓어지면 당연히 그 홍수에 대해서 강하겠죠. 근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특별하게 그 원료의 시간이나 원료 깊이가 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료 그 제방 그 뚝마루 자체가 포장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파괴 비율이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나리오로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를 다이렉트하게 저희가 어떤 정책에 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런 범위를 주는 거가 일반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금강류의 특정 지역은 인구도 많고 홍수에 대한 위험도 크기 때문에 한 20% 정도, 또는 어떤 지역은 특별하게 인구나 어떤 사람의 노출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하는 그런 것들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이거 환경부에서 올해 이런 부분으로 리포팅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해야 될 일들을 조금 이렇게 나열하면서 말씀드리고 그냥 핵심 사항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우 유출 모형을 우리가 피팅이나 캘리브레이션을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홍수 이벤트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배수의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큰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측정하고 그런 뭐 지점들의 등급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목록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 이제 백워터 걸려가지고 유량하고 홍수랑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인 거고요. 섬진강에. 왼쪽에 있는 하천 제약으로 인한 홍수 지역은 이미 수자원 관리과에서 그 부분 지금 진행하셔서 일단 지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홍수 취약 지구에 대해서 조사 이미 하셨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업데이트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 자체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하천 제방이라는 것도 이제 구조물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계속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한 DB들도 저희가 차곡차곡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레이더 자료 또는 저희가 AI 홍수예보도 이제 올해부터 진행이 되겠지만 거기에 핵심은 사실은 관측이거든요. 그래서 결과 실시간으로 홍수를 예측하고자 하는 부분들이라면 자동 수문 관측자에 대한 중요성도 필요한 부분들인 거고요. 다섯 번째는 저희가 국가하천 유지의 수문 조사 업무를 지방하천으로 좀 많이 옮겨가야 된다는 부분들. 왜냐하면 대부분 피해는 지방하천에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번은 아까 전에 그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리스크 인폼드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순히 그 빈도 해석에 준해서 홍수량을 구하는 과정을 벗어나서 실제 그 하천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피해에 준해서 어떤 홍수량이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인 거고요. 7번째는 시설물 제방에 대한 평가들, 이 부분도 이제 국토부에서 넘어와서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라서 아마 이상은 박사님 같은 경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다양하고 폭넓은 수문 자료 생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강수량, 수위, 유량들 보통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차적인 정보들도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하다는 것들이고요. 여덟 번째가 제가 수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중요하고 앞으로 저희 후배들이나 이런 동일한 피해가 갔을 때 빠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이벤트를 목록화해서 이런 이벤트에 이런 홍수장이라는 걸 좀 더 누군가가 다 볼 수 있게끔 좀 그 도메인에 올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바로바로 저희 써서 홍수에 대한 그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지, 이거 하나의 넘버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90년 8월 2일에 해당하는 이벤트에 대한 강호하고 홍수량, 그거에 대한 그 모든 정보들을 저희가 어떤 특정 지역에 넘버링과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들. 저희가 최근에 PMP 재산정을 하는데요. 그 과거 2002년에 3년에 썼던 PMP 산정 시에 사용했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똑같은 일이 10년 뒤에 발생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게 똑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좀 목록화돼서 좀 진행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인 거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도 그 9번, 8번하고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이 옆에 있는 요 그림이 일리노이에 있는 저희 하청 기본계획 하게 되면 TC하고 R 다 구하잖아요. 1980년도에 이미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TC하고 R에 대한 지도가 이미 다 맞든 안 맞든 그거는 일단 제가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저 사람들 캘리브레이션을 한 30개 이벤트에 대해서 해서 저걸 매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TC의 경험 공식 이런 것도 좋긴 한데요. 이제 자료가 쌓이면 저것도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열 번째 얘기는 하천의 자연유량. 다 어렵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충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모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누군가는 계속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야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나 여러 그 상위 계획, 하위 계획들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레이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화상 변동에 대한 부분 다 이제 인지하시겠지만 화상 변동에 대한 자료들도 뭐 저희가 하천 기본계획 과거 거 다 뜯어보면은 뭐 어느 정도는 10년에 한 번씩, 20년에 한 번씩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국가에서 좀 목록화하는 부분들 뭐 일부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